아빠다마다 시스타브라다 봤는데요. 이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돼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엔 파더, 그 다음에 마더, 그 다음엔 시스터 브라더. 이 영화를 만든 그 짐자무시 특유의 섬세함, 그리고 차분함 속에 들어있는 그 미묘함,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에피소드 파더에서는 미국이 배경이에요. 눈이 소복하게 주위에 쌓인 도로를 따라서 제프와 에밀리가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차 타고. 그 차 안에서의 그 둘의 대화에 꽤 긴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혼자 사시는 아빠가 어떻게 버티는지,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생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는 그 찻길 앞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애들을 보면서 그 시기에 저런 아이들의 어떤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나는 자기 아들도 뭐 탄다고 그런 말도 하고 하죠. 그렇게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면 그 특유의 대체 불가능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을 보는 장면은 이 영화의 세 가지 에피소드에 모두 나와요. 각각 다른 장소지만 그 장소에서 각각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을 바라보는 등장 인물들이 꼭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가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보드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떠나서 독립된 나를 느낄 수 있는 잠깐의 그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보드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런 가족에 대한 감정 중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의무감 같은 것을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이. 그렇게 자유로운 정서를 자아내기 참 좋은 장면 같아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은. 어쨌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아빠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좀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트럭이 집 앞에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들이 이거 상태 안 좋다 이러면서 아빠 집에 들어가죠. 아빠 집에 들어가서 서로 그냥 뻔한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세 명이서 대화 내용은 아주 피상적으로 겉돌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나이든 부모에게 방문했을 때 드는 그런 느낌처럼, 저번에 뭐 저거 수리하신 건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됐어, 일단 됐어 하고, 또 형식적인 근황 물어보고 차 마실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무슨 뭐 둘도 없는 친구 만났을 때처럼 이어지지는 않죠. 어색한 침묵도 계속되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 현실적이고, 왜냐면은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물론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세대 차이를 떠나서 서로의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맞물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릴 때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점점 각자의 삶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거기서 공유가 되거나 소통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감사함과 사랑이 이 관계를 지탱해 주고 있지만, 완전히 서로 이렇게 녹아든 느낌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계속 보여지고, 그 침묵을 조절하는 게 짐자무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사실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그 미묘한 침묵, 그런 영화적인 호흡이 섬세해서 저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뭐 계속 더 있고 싶지만 가봐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 더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러냐 벌써 가냐 이렇게 되고, 근데 가는 길에 아들이랑 딸이 다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 시계 진짜 롤렉스던데 봤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집에 있을 때 자식들이 아빠 시계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거 중국에서 짝퉁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딸이 말하기를 그거 아무리 봐도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가고 난 뒤에 이제 혼자 집에 남은 아빠를 보여주는데, 아빠가 자식들이 이제 간 다음에 소파에 깔았던 청 같은 것도 싹 치우고, 그리고 막 전화를 하는데 오늘 뭐 식사 한번 하자 이러면서, 마치 새로 사귄 여자친구 같아요. 아버님이 새로 여자친구 사귀신 것 같은데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집 앞에 그 상태 안 좋은 그 트럭 말고 다른 한쪽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멀쩡한 스포츠카 같은 거를 타고 끌고 나가요.
밥 먹으러 나가요. 그런 복잡 미묘한 심리가 녹아져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와줬을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빨리 안 갔으면 좋겠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삶도 즐기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왔을 때는 조금 더 무기력하고 건강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막 가난해 보이려고 하고, 약간 그런 심리도 녹아져 있는, 하여튼 짐자무시가 그 특유의 여백을 사용해서 절대 그렇게 막 심각한 쪽으로 틀지는 않으면서 참 그 미묘한 관계를 묘사를 덤덤하게 잘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마더잖아요. 마더에서도 사실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드는 그 정서가 비스무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큰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일단 어머니가 우아하고 깔끔하게 이제 싹 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주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 중이세요.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큰딸 티모시는 이제 엄마 집에 가는 중인데,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고쳐서 어찌저찌 해서 엄마한테 가요. 그리고 둘째 딸 릴리스는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에 타고 오는 중이고요. 그 친구가 아마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레즈비언 여자친구인 것 같고. 그래서 두 딸이 엄마 집에 도착하는데, 둘째 딸 릴리스는 원래 자기가 타는 차가 수리하는 중이라서 택시 타고 온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 딸 모두 엄마 앞에서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부모나 자식 간에 서로 자기가 평가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명예적으로도 부풀려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는 걸 슬쩍슬쩍 내비치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그런 어색한 침묵, 그리고 억지 웃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거짓말이 뻔히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구나라고 넘기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정서적 거리는 좁혀지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각각 다른 독립적인 개체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DNA가 같은 면이 있긴 해도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살다가 가끔씩 이렇게 엄마를 찾아왔을 때 자기가 밖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정겹고 따스하게 다가가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서툴어요. 아니면은 서툴다기보다 사실 그 적정한 그 거리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서로 딱히 깊게 묻지도 않고, 왜냐면은 더 깊게 묻다가는 서로가 조금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딱히 깊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가족도 이제 당연히 갈 때 되니까 저기 뭐 일이 있어서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택시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세 명이서 침묵 속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그런 장면들 정말 짐자무시가 너무 잘하고 그냥 이 영화를 너무 잘 나타내주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세 명의 여자가 서 있는 그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가족이 피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고, 또 평생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닌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의무감 그리고 사랑 같은 거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인 시스터 브라더는 부모님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모님이 사셨던 파리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는 빈집이죠. 그들의 흔적이나 남은 짐들 같은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에피소드고요. 그래서 시스터 브라더, 이 남녀 쌍둥이 형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둘이. 거의 뭐 연인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들이 부모님의 남긴 소지품들, 유물들을 보는데, 부모님이 가짜 신분증도 여러 개고 위조 결혼증명서 같은 것도 있고,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렇게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남은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물론 세세한 추억 같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게 그 부모와 함께 지냈던,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줬던 어떤 분위기나 정서, 그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영화 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들과 비슷하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세세한 줄거리 같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누굴 좋아했다가 죽였다가 도망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그 영화의 이미지나 정서 그런 게 남는데, 그런 것처럼 부모가 죽은 이후에 남겨진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것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줬던 어떤 정서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가짜 신분증도 여러 개 가지고 댕기면서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지만, 알고 보면은 그게 알고 있던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가족이란 게 엄청나게 가까운 존재라고 인식을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서로를 잘 안다고 막 착각할 필요도 없고, 이 가족이나 부모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까우면서도 먼 것인가. 그리고 서로서로가 녹아들 수는 없는 각자만의 그 무한한 세계가 또 있다는 거, 참 재미있는 관계인 것 같고, 어쨌든 영화가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재밌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도 괜찮았다. 근데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 시스터랑 브라더가 너무 가까우니까 남매끼리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도저히 이입이 안 돼서 그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받으세요. 알았죠? 안녕.